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최이슬 이팽숙. 다시 가겠습니다. 나 계속 생각이 역시 안 났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며. 너무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슬. 팽숙 이냠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책은 유시민 작가의 유럽 도시기행 1편입니다. 저 거짓된 리액션. 지금 그냥 평소보다 많이 긴장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역력한데. 요즘에 또 코로나로 다들 기운이 없으시니까 한번 붐업 시키는 차원에서 소리 질러 시국이니만큼. 해봤습니다. 네, 작가 소개 갈게요. 워낙 너무 유명한 작가고요. 유시민 이름만으로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모르는 분이 있을까? 그러게요. 있죠? 어? 있죠? 주변에 있어? 없죠? 주변에는 없지만 좀 있을 수도 진심을 담아서. 아니 모르는 사람 있죠. 혹시나 모를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네. 2013년부터는 정치계를 떠나서 전업 작가로 복귀를 하였고 방송이나 시사 비평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가끔씩 출연하면서 본인은 글을 쓰는 글작가라고 자신이 항상 강조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시민 로그라는 본인의 일상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책에 대한 소개도 해요. 네, 그쵸. 음. 그리고 그동안 지은 책들도 워낙 다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등등 유명한 책들이 많은데 여행 관련 책은 이번이 처음 출간이라고 합니다. 고요. 책 소개 해볼까요? 2019년 7월에 출간된 책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인문 분야에서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장기간 있었던 책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내와 함께 이제 유럽 가들을 여행을 하면서 사진이나 문화, 역사 소개하고 있고요. 아테네, 로마, 이스탄불, 파리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봤어요? 재미없었어요. 접읍시다. 끝났네요. 설명해야 되나? 본인이 지금 아니 근데 얘기할 수 있지. 존중해줘야지. 맞아. 아, 얘기할 그래? 수 있지. 저 취존해줘야죠. 저 정도는 아닌데. 저는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유익했어요. 그리고 반전이 있었던 게, 워낙 유시민 작가의 문장이 깔끔하고 읽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행 에세이를 재밌게 썼나 보다 하고 기대하고 책을 펴줬는데 80% 이상이 역사책이고 유럽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 좋아온 책이다. 오, 그러니까 저도 재미는 사실 재미라고는 표현을 많이 못 느꼈네요. 하겠어요. 되게. 저는 유시민 작가의 책이 오랜만에 나온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여행이라는 주제를 다룬 책이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4개 도시 중에 파리밖에 안 가봤거든요. 가봤다면 더 리마인드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럼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사실 유시민 작가가 몇 년간 낸 책을 다 봤는데 낼 때마다 소위 다 베스트셀러였으니까. 네. 어떤 책이라는 건 항상 사람이 읽는 데 있어서 목적을 두고 읽어내야 되는 과정인데 오, 책은 내가 노력을 통해서 봐야 되잖아요. 집중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공감도 해봐야 되고. 노력이 아까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왜 썼나를 뒤로 하고 내가 왜 읽어야 되나가 어렵더라고. 필요 없었다. 아니 아테네를 아까 말한 대로 안 가봤잖아. 안 가봤는데 내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려보려니까 맞아. 쉽지 않아. 맞아. 집중력이 좀 흐려지는 게 있었어요. 없지 않아. 그러니까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던 게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장면 어떤 씬이나 사진으로 찍었던 것들을 쭉 연결해서 그 장면들을 우리한테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게 하고 중간중간 사진도 찍어는 놨는데 맞아. 이것을 정말 내가 내 친구랑 편하게 얘기하면서 야, 제주도에 뭐 예를 들어 성산일출봉 갔는데 대박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내가 직접 보고 그치. 느끼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까 책이. 여행책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담고 있는 게 많았고 독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기에는 그 역사적 배경을 모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보통 여행책을 어떨 때 읽으세요? 여행 가기 전에 읽잖아요, 보통. 그곳에 대한 기대감? 맞아요. 보통은 여행책을 여행 가기 전에 기대감에 차서 읽는데 팽숙 언니가 어렵다고 표현한 것처럼 쉽게 혹은 이제 사진 자료가 많다거나 기대감을 심어준 책이라기보다는 다녀온 사람이 정리하기 좋았던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다녀온 도시가 로마랑 파리가 있는데 로마랑 파리 편은 물 흐르듯이 읽었는데요. 제가 다녀오지 못한 아테네랑 이스탄불은 계속 막혔어요. 흐름이. 왜냐면 이 인물이 누구지? 혹은 이 장소가 뭐지? 맞아. 어디지? 이렇게 잘 안 그려져서 멈칫멈칫하고 집중력이 많이 흐려졌긴 했습니다. 반대로 로마를 저는 다녀왔었는데 다녀온 거라서 더 흥미가 안 가. 난 이미 그거를 다 알고 봤는데 진짜요? 굳이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 내가 뭐 나도 갔다 왔어. 나 내 나름의 느낌도 있고 감상도 있고 내가 그 당시 알아봤던 것도 있어 라고. 그래서 더 오히려 뭔가- 로마 편은 더 재미없게 봤어. 그럼
빨리빨리 막 지나가고. 내가 갔다 왔고 나도 나름 설명을 들었지만 내가 몰랐던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를 또 그 사람이 전달해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거를 같은데? 굳이 이 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어. 차라리 뭐 세계 테마 기행이나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그런 그걸 영상을 보면서 리마인드하는 게 훨씬 더 나 저기 갔던 데다. 그럼 너무 슬픈 게 지금 유럽 도시기행 1편은 여행 녹음 왜 가기 하는 거죠? 여행 가기 이거? 전에도 약간 애매하고 여행 갔다 와서 읽기에도 애매한 책이네요.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래서 뭐 책에 대한 소감이나 감상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네. 고유 권한 영역이라서 뭐 이렇게 보고요. 책의 내용은 그래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 책을 또 좋게 보신 분들은 워낙 많을 거라서 네. 네, 그래서 4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음, 4개 도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도시 아테네입니다.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갈 일이 있을까요? 사실 아테네보다는 산토리니로 신혼여행은 좀 많이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요? 많이 갔던 걸로 나의 아니, 본인? 과거형으로. 본인 네. 초혼 때? 아니 요새는 그러니까 트렌드가 있잖아요. 요새는 몰디브나 하와이를 좀 많이 가는데 예전에는 진짜요? 네, 뭐 산토리니 신혼여행지로 되게 많이 뭐 언제적 갔다고. 얘기하는 거? 뭐 제주도 갈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부자예요. 그게 뭔 산토리니. 소리예요? 요즘 다 제주도가 알아? 코로나 때문에. 아 맞아, 나 그건 들었어. 제주도 신라 호텔 되게 많이 간대요. 와, 불쌍해. 경주 가고. 엄마 아빠랑 같은 신혼여행지로 가요. 그치? 그렇게 가. 근데 저는 그리스 한번 가보고 싶은데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그리스 아테네? 궁금해요. 응. 아 그리고 도대체 내 말 모르겠네. 들어봐. 그 태양의 후에 아 맞다. 결국 그 커플은 안 좋게 되긴 했지만 그종 실종 커플은 그랬지만 명장면. 크레타 섬. 아 맞다. 아시죠? 크레타 섬 알죠. 그리스에 크레타 섬이 있는데 알지. 그래서 그리스가 여행지로 다시 한번 급부상하긴 했어요. 그 태양의 후예 드라마 시절에. 맘마미아도 그리스 배경이잖아요. 맞아. 어쨌든 아테네는 다 아니네요. 크레타 섬이 에게해에 아마 있고 미노타우루스에 대한 미신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역사적으로. 진짜야 이거. 아, 누가 뭐래요? 야 임마 좀 말을 좀 진지하게 경청해라 좀 알려주면 막 드라마 얘기만 그만 좀 드라마 얘기하게. 그래서 그래 뭐 그래서 그리스 하면은 떠오르는 여행지가 아테네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유시민이 아테네에 가서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삼았나?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여행지 당연 아테네 아니야? 난 산토리니여가지고. 아 아테네가 먼저 떠오르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얼마나 좋아. 폴리스 여기 나오는. 가봤죠. 안 가봤지? 아 로마만 로- 가봤다고 했다? 음. 근데 아테네 얘기가 저는 제일 재밌었어요. 유시민 작가가 거기까지밖에 안 읽은 거 아니야? 소크라테 집중력이 제일 높을 때였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말을 하고 싶었던 거는 아테네냐 산토리니냐 이게 아니고 아테네를 먼저 1등으로 두고 쓴 의도가 약간 역사적인 내용을 뽑아내기에 좋은 소스이고 민주주의의 시초가 되는 그리스의 정치?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1등 주제로 뽑아내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여행을 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는 장소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많이 습득하고 가고 그걸 느끼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유시민 작가는 여행을 할 때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도시나 건축물 혹은 이제 박물관 이런 여행지를 다닐 때 장면만 보기보다는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그런 방식의 여행을 취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책의 7장에서 여행지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여행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콘텍스트가 사실 맥락 뭐 이런 거잖아요. 문맥, 도시, 건축물로 보고 멋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건축물이 뭐 지어진 배경이나 그 건축물에 이제 얽히고 설킨 사건이나 역사적인 인물들 철저히 공부를 하고 나서 여행지를 파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리된 거죠 지금? 네, 콘텍스트는 끊임없이 나올 장소가 아니었나 싶어서 저는 사실 아테네를 제일 첫 장면에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키워드는 소크라테스. 아테네 하면은 소크라테스는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아니면 진짜 소크라테스는 그냥 시장 바닥에서 그 누구와도 언쟁을 하고 철학을 논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 시기 때는 남성만이 투표권을 가졌고
있었고 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었던 시대였잖아요. 그 부분에 굉장히 유시민 작가는 감명받았던 것 같고 칭찬과 열광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저도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존경심이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그럴 만한 배경도 잘 설명을 해주는 게 그 시대에서는 특히 여자, 노예계층, 사회적 빈민계층에 대해서는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소외계층도 소크라테스는 평등하다. 존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미리 깨우쳤다는 점에서 저도 그 점에서는 유시민 씨가 소크라테스를 존경하는 점에 동의해요. 아까 유시민 작가가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느꼈어요. 아, 이렇게까지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말해도 돼요? 초반에 나오는 게 대형 박물관과 루브르 박물관에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서 착취해간 보물들, 유물들을 아직도 환원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마치 외국 문화재 포로 수용소와 같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보물들도 아직 대형 박물관에 있기도 하고 소크라테스를 꼽았는데 대형 박물관까지 뭐 그 얘기 나오니까 같이. 네. 이게 제일 좋았다, 뭐 기억에 남다는 사실 없는데 그냥 새로 알게 된 거는 아테네에서 마라톤의 기원이 나왔다는 거. 그거 원래 몰랐나요? 아 이걸 몰랐어? 네, 몰랐어요. 보통 국어책 지문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어디 지문? 중고등학교 때. 언어? 비문학에 나오는 뭐 그런 소재? 데서 이렇게. 모든 문제집에 다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니 뭐 모르는 게 이렇게 잘못이야? 그리스의 아테네가 올림픽의 기원인 것까지는 오케이고 알았는데 제 마라톤의 말은 기원이 마라톤의 기원이 페르시아군이랑 아테네가 이제 전쟁을 펼치고 아테네가 승리를 하고 나서 그 승전을 기념해서 장거리 경주를 만들어놓은 게 그게 아테네의 마라톤 그리고 마라톤의 기원이다. 다들 아셨어요? 그렇게 하고 죽잖아 그 사람이. 네, 죽었죠. 실제 죽어서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아테네 올림픽 정신에 이어진 거고. 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알만한 상식인데 제가 몰랐네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알았고 저는 아무리 제가 모르는 게 많아도 청동기 철기는 이길 수 있어요. 나 그러니까 돌려갔네 방금. 아니 언니가 지금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나 위로해줬는데 아니? 나 위로해. 미안해. 근데 이 문맥도 이해 못할 정도면 저렇게 또 당해도 돼.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응. 자, 어쨌든 이게 저희 무슨 방송? 모르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인데 저희랑 같이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알려고 이렇게 책을 읽는 저희까지 거죠. 묻지 말고 저와 같이. 저와 같이 모르는 게 많아서 미안한 냠냠. 전 사실 좀 알긴 했는데 진짜 약간 핑계 같긴 한데 전 사실 알았거든요. 근데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더 있을 수 흥미로운 거 있지. 짚은 거예요. 있을 수 있어, 실제 있을 수 있고. 뭐가 제일 흥미로우셨어요, 이슬님은? 아, 저는 많은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음. 아테네랑 로마를 같이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로마 편을 쓰면서 아테네를 굉장히 많이 비교 언급을 해요. 로마를 전성기가 지나고 은퇴한 사람에 비유했고 아테네를 성숙하지 못한 미소년, 미성년에 비교를 하거든요.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로마는 제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고 아테네는 일개 도시국가지만 도시국가로서 뭔가 매력을 지닌. 사실 둘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왜냐면 워낙 이제 뭐 규모 차이도 있고. 그 다음 소크라테스랑 마라톤 했고요. 아테네 넘어가고요. 두 번째 도시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다 가봤죠 저희? 저 안 가봤어요. 왜 안 가봤죠? 아, 진짜? 원래 4월 4일에 출국 예정이었는데요. 취소했어요. 좀 다녀오셔도 되잖아. 이탈리아. 진짜 로마가 지금 말하기 그러네요. 코로나 때문에 날린 시국이니까. 아니, 우린 뭐 다다음 주 책에 출국 대해서 예정이었는데. 책이나 네. 어떤 도시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어떠셨어요? 로마를 다녀오신 두 분은 로마에 대한 기억이? 저는 로마를 2번 가봤거든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느낌이 되게 다른데 두 번이나 갈 이유가 있어? 맞아. 혹시 뭐 솔비처럼 본인이 로마 공주나 뭐 이런 걸로 전생에 무슨 의도를 하고 갔다기보다는 이탈리아 국가를 목적으로 갔는데 로마인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탈리아를 들어갔을 때. 그리고 저는 이제 이탈리아 남부를 가고 싶어서 로마를 거쳐가는 도시로 많이 갔던 거고요. 그게 이제 2번이나 갈 이유에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갔을 때랑 두 번째 갔을 때 느낌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건 첫 번째는 되게 무서웠어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생각했던 유럽풍 막 화려하고 이런 건물들도 이국적이고 이런 느낌보다는 로마의 제일 유명한 기차역이 있잖아요. 테르미니역이라고. 그 역에 다양한 인종분들과 다양한 노숙자분들이 많아서 첫 인상 네 맞아요. 첫 인상은 무섭고 다들 소매치기가 제일 많은 도시다라고 워낙 경고를 많이 해서 정말 소매치기가 많아 보이게 생겼어요.
그 역은. 되게 도시예요. 그런 유적지도 같이 있고 시내에 어울려져 맞아요.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음. 두 번째 가봤을 때는 조금 더 편안하긴 했어요. 첫 번째는 워낙 겁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편안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한 도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이나 장소가 밀집돼 있는 게 신기했어요. 이슬님은 한 번 가봤나요? 저도 로마 얘기하면 저는 한 번 가봤고요. 작년 2월에 방문했었는데 정말 진부한 표현인데 도시 전체가 박물관과 같다. 그 느낌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정말 그 압도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주거단지인데 중간에 뭐 로마 시대 때 뭐 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타워가 있고 건물에 잔해가 있고 여기는 공원이야. 아이들이 잘 뛰어놀고 있어. 근데 그 옆을 보면 유적지고 완전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저 예전에 경주에서 그런 거 느꼈었는데 예전에는 무령왕릉이 그렇게 공원처럼 안 돼 안 돼 있었대요. 있었지. 그래서 막 완전 애들이 거기서 민둥산처럼. 축구 그냥 하고 뭐 썰매 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비유가. 대체 언제적 얘기야? 뭐한 말이야? 그래서 그랬다. 느꼈다. 고전 때 얘기 아니야? 이건 언제지 궁금하네. 저는 그런 것들을 느꼈고 로마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큰 그 전쟁 기념관 같은 건물이 있는데 뭔지 아마 알 거예요. 그 옆에 지금은 도서관인가? 로 쓰고 있는데 예전에 마르크스가 연설했던 어떤 광장 같은 곳이 있거든요. 바로 연결돼 있어. 엄청나게 큰 기마산 같은 뭐 네. 있고 거기가 콜로세움부터 쭉 걸어 나와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어딘지 저 알아요. 저 지금 정확히 명칭이 극장 모르겠는데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극장도 있고 이게 네, 책에도 아마 맞아요. 나올 텐데. 아마 팔라티노 언덕 그 거기 부근에서 넘어서 콜로세움에서 포르노마노 보고 그리고 맞지, 팔라티노로 가는 그 코스. 오늘 처음으로 통하네. 오늘 그 처음으로 통하네. 코스를 얘기한 대단해. 것 같고요. 이슬 오빠가 말한 것처럼 도서관처럼 쓰이는 곳도 있고 연설하는 곳도 있고 극장? 맞아, 아마 맞아. 뭐 오페라였었는지 연극 같은 거였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공연장으로 쓰는 공간이 있어요. 이 건물이다 이 건물. 네.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129페이지에 에마누엘레 2세 기념관이라고 해서 웅장하다 이렇게 웅장할 수가 없어. 이게 내가 웅장 표현할 오고 수 웅장. 있는 최대예요? 최대 웅장스야. 웅장. 진짜 웅장스. 아니 이게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봤던 건축물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 진짜.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 우와. 이 당시에. 들어가요 안까지? 아니 나는 밖에서만 봤어. 진짜로 실제로 사용된 유물이나 유적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용이 됐겠지? 됐겠지? 네. 여기 써있네. 이탈리아 전체를 대표하는 시설이다. 네. 그래서 로마에 대해 인상 깊게 봤던 키워드 하나씩만 얘기해봅시다. 아, 몰랐던 부분 여기서도 있었어요. 피오리 광장에서 브루노를 만나다 챕터가 있거든요. 피오리 광장은 관광하면서 들락날락 많이 걸었는데 여기에 브루노 동상은 솔직히 말하면 몰랐어요. 못 봤고요. 난 지금도 모르겠는데. 브루노 동상이라고 해서 뜻밖의 발견이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루노라는 사람이 그때 로마 시대의 과학자인데 코페르니쿠스 천동설을 막 주장하면서 과학이 신보다 위에 있고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 과학자래요. 근데 그 시절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온몸을 묶여서 불태워서 사형을 당한 죽임을 당했다. 네, 죽임을 당했죠. 사형을 당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맞았다는 거를 기리기 위해서 로마 도시에서 이 사람의 동상을 만들었고 피오리 광장의 한 축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거를 유시민 작가가 표현을 한 게 브루노는 모두를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지만 동상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는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표현을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브루노 동상이 되게 무섭게 어두운 표정으로 마치 그 시대에 핍박받았던 본인의 심정을 드러내듯이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는 동상이 있더라고요. 맞아. 네, 신기했어요. 그리고 바티칸을 빼고 로마를 논할 수는 없거든요. 유시민 작가는 바티칸의 경험을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끊임없이 줄이 서 있고 잠깐 보고 넘어가는 식의. 근데 어쩔 수 없죠. 세계 각국에서 오니까 안타깝지만 합리적인 방법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긴 이 부분에선 드는데. 속이 좁았던 거지.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이 있는데 바티칸을 갔는데 그 법을 안 따라. 아니 그 본인만의 나라에서 방법으로 즐기고 싶었던 그렇지. 거지. 띄엄띄엄 보면서 지나가면에 근데 그렇게밖에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구조상 그걸 뭐 그런 거 워낙 또 방문객이 많으니까. 맞아. 그리고 보존의 바티칸은 문제도 사실 사진도 촬영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말로 천지창조. 다 이렇게 나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기서 그렇게 비중 있게 안 다루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작품이 정말 10분, 20분 간격으로 내가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것들을 보니까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감상하기에는 좀 버거울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천지창조 보러 갔다가 차이나는 클래스 나왔던 이슬 오빠가 그거 얘기해줬어. 김상근 교수 실제 만났어.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로마 전문가, 이탈리아 전문가로 활동을 네. 하시는 분인데 일행하고 같이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 천지창조를. 아. 아무튼 하나의 에피소드고. 자, 세 번째 도시 이스탄불입니다. 가보신 분. 이스탄불은 경유를 해봤어요. 아, 작가가 이스탄불을 소개하면서 말을 하지만 그 어떤 제국보다도 넓은 땅과 오랜 역사를 가졌던 나라의 네. 불변하지 않는 수도였는데 그 나라가 현재의 위치는 순위로 말하면 인구와 GDP로 말했을 때는 많이 하락되었다라는 게 되게 맞아. 안타깝고 동서양의 문명이 모두 섞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신비롭고 매력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횡수 언니가 말한 것처럼 역사가 무려 거의 2700년이나 되는 유서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한 시대를 평정했던 대제국이었고 과거에 비해서는 단촐해진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오스만 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스만 제국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역사를 다룰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인데 아마 내가 알기로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콘스탄티노플만큼 번화했던 도시는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그 도시 전체가 엄청난 문명을 이룩했던 걸로 알고 그런 의미에서 이 현재 책에서 나오는 4개의 도시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를 포함해서도 이 도시가 과거와 현재를 포함했을 때 가장 번화했던 도시가 아닐까. 저도 주변에서 터키의 관광을 추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슬람 국가와 동서양의 문화를 모두 한 나라 한 도시에서 느낄 수 있고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의 종류도 다양하고 볼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양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나중에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터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 한 4, 5년 전인가요? 프랑스를 시작으로 IS에서 테러를 맞아요. 한창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터키에 대한 여행 수요가 급감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선호되는 여행지에서 밀려났어요 많이. 위험국가 위험국가로 분류되면서 그러면서 터키 여행이 정말 저렴해졌어요. 그래도 지금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안 가죠. 네. 더군다나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안 가지만 그 전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여행지였다는 거. 자, 이스탄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저부터 얘기해보면 케밥? 그렇지. 나 지금 그거 하려고 그랬어. 터키는 케밥이지. 역시 먹는 걸로. 케밥이랑 그리고 커피점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맞아. 들어보셨죠? 터키 오스만 커피 커피. 진짜 네, 유명하죠. 커피로 점 보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점. 들어만 아, 봤어. 커피? 아니, 그러니까 맞아. 커피가 되게 유명해서 커피점이 뭐냐면 커피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찌꺼기로 보는 게 터키 커피점이에요. 맞아. 커피를 이렇게 다 마시고 나서 오. 밑에 찌꺼기가 남았을 때 그걸로 본인의 오늘의 기운, 오늘의 운세 혹은 이제 뭐 이달의 운세 이렇게 점을 봐준대요. 그래서 그거로 저는 되게 유명해서 흥미로웠고 두 번째로 이제 케밥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그 로컬식 케밥 먹어보고 싶어. 배고프네요. 배고파요 사실. 터키가 어떻게 보면 쇠퇴하게 된 이유가 아타튀르크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터키화 시키려고 하는 그 정책을 펼쳤고 이 문화를 배척하려고 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유입을 차단하려고 했던 정책이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설마 것처럼 쇄국 정책. 네, 쇄국 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터키처럼 쇠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그만큼 번성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계기가 이런 것 때문이었다라는 거는 몰랐어요. 전쟁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다들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다행이네요. 자, 그렇고요. 170페이지에 이스탄불은 유럽 도시 중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도 5위권 안에 드는 도시다라고 합니다. 현재 역사적으로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초의 이름은 비잔티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도시가.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죠.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 그렇게 바뀌었고 네. 이름이 바뀌게 된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 쓰였다고 하고 그 이후 이제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이스탄불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오, 깔끔스. 네. 자, 이스탄불까지 보고요. 파리 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도시고요. 파리는 파리 다 가보셨죠? 이제. 네, 저는 나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오. 프랑스 혁명이 뭔가 프랑스라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나 국가적인 위치,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되게 컨턴 점프 시켰잖아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도 프랑스를 많이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보르도 이런 곳들 가서 제가 와인은 한번 제대로 먹어보고 싶어요. 그런 거 역시 좋죠. 술. 뭐 와이너리로 역시 술이 아니고. 여행하고. 그러니까 역시 이슬은 이슬로 끝나네. 이슬은 이슬로 끝날 수밖에. 근데 프랑스 남부 저도 되게 많이 가고 싶어요. 마르세유나 뭐 니스, 르르, 자르 이런. 이런 지방도 있거든요. 서쪽에 뭐 이렇게 르르, 자르? 평야지대라든가. 난 남부. 그러니까 남부, 니스, 이름이 마르세유, 뭐지? 남부는 낭트. 그러니까 몰라. 지중해에 붙어있는 니스. 니스도 있고. 네. 그렇지.
팽숙 언니도 가봤잖아요. 네. 팽숙 언니는 파리 어떠셨어요? 가셨을 때? 저는 한 번 가봤는데 한 번 갔으면 됐다. 그래, 나도 이 정도야. 네. 그러니까. 저도 공감해요. 저도 어. 한 번 갔으면 됐다. 근데 한 번 안 가셨잖아요. 야, 손가락질을 받아보기는 오랜만이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아이펠탑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철골 구조물이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되거나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난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그게 진짜 대혁명 100주기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만든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흉물스럽다. 저게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론이 급반전됐었죠. 네.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 파리의 상징인 건축물인가요? 건축물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건축물이죠. 건축물이 되었는데 구조물이죠. 그거는 다 시기에 맞춰진 것들인 것 같아요. 파리가 프랑스의 문화예술이 꽃피던 시기에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도시여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의 극치였던 그런 궁전, 공원, 도시, 그런 건축물, 성당 이런 거 한 번쯤은 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뭐 매일 보고 싶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한 번 정도 관광지로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았나. 근데 저는 갔을 궁금했어요. 때 루브르 박물관도 그렇고 베르사유 궁전도 그렇고 국가의 번성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끝판왕을 본 느낌이었어요. 그 화려함과 베르사유 궁전. 네, 그 사이즈와 맞아. 내부에 뭐 금으로 아예 도배를 해놓는다든지 맞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가의 권력과 부가 쌓였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본 느낌이었고 그래서 좀 씁쓸하기도 했고 씁쓸하고 허세의 네. 끝을 본 맞아. 것 같은 느낌? 부르봉 왕가죠. 그러니까 친족 결혼이 워낙 많아가지고 장애를 소위 맞아, 가진 맞아요. 혈족이 너무 많다. 또 한편으로는 선조들의 그러한 행동 덕분에 프랑스라는 나라는 굉장히 관광 수익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궁전들의 유적지들을 통해서 그것도 자원이고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들 한 번씩은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렇지 나라니까. 실제로. 그 외에도 책에서 언급하는 것들이 뭐 콩코드 광장이라든가 네. 우리에게도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 네. 뭐 몽마르트 언덕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최근에 불탔던 성당이 노트르담. 어디죠? 노틀담 네, 성당. 노트르담 성당이 불이 타서 울더라고요, 파리 시민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남대문 그쵸. 저희도 소각됐던 것처럼. 숭례문 그 무슨 노인 때문에 불탔을 때. 맞아. 맞잖아, 근데. 실제로 노인이었죠. 노인이었고. 그랬을 때처럼 눈물이 난다는 건 되게 공감대를 사기 충분했습니다. 그 정도 보고 책에서 그래도 역사적인 이야기로는 100년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프랑스는 특히 파리가 여행을 가면은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라끼리 똘똘 뭉친 느낌? 프랑스인이 최고고 그래서 본인들의 언어가 가장 아름답고 이런 주장을 프랑스에서 많이 펼치게 되는데 그런 민족 의식이 강해진 계기가 뭘까? 이걸 파고들다가 100년 전쟁을 유시민 작가가 꺼내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고 전쟁사 이런 관심 많아서 잔다르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여기선 하지 맙시다. 이거 또 내가 또 구구절절 하려니까 되게 피곤해하는데 또 길어질 것 같아서 표정 봐. 그만합시다. 뭐. 네. 잔다르크 얘기는 다음에 하고.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주시고 프랑스 파리는 이렇게 역사적인 거나 뭐 화려한 건축, 시대적 배경도 있는데 사실 예뻐서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맞아. 사진 찍으러, 스냅 사진 찍으러도 가고 쇼핑하러 가고 그리고 음식 먹으러, 와인 사러도 많이 가고 뭐 즐길 만한 것과 볼 만한 것 파리의 아주 예쁜 테라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진도 찍고 수다도 떨고 이런 게 하고 싶다. 정말 100% 완프로 여행을 위한 목적으로 가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근데 같아요. 제 주변에 파리만 매년 한 5번째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 다섯 되게 번? 좋아하더라고요. 매년? 네. 매년. 1년에?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가는데 1년에 한 번 내가 네. 3번을 가면 그중에 한 번은 꼭 파리를 간다. 근데 이거는 정말 취향인 것 같아요. 그냥 세느강을 보면서 노을을 보면서 사진 찍고 와인 마시고 싶다. 뭐 이러면서 갈 수도 있고 혹은 상젤리제에서 매년 샤넬과 루이비통을 사야 돼서 간다.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개인의 취향이죠. 예, 개인의 취향. 파리가 가보면 수도와 전기가 다 지하로 매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에펠탑을 봤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막 가로등 있고 전선 있고 그런 것들이 내 시야를 가리지만 프랑스는 11세기, 12세기에 도로공사를 아예 개편하고 계획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고 개선문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도로가 뚫려 있어서 네. 어디로 가도 개선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음흠. 그래서 그런 거는 다른 도시에서 따라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도시를 아예 그렇게 새로 만들어놔야 계획했으니까.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매력이었지 않았을까? 프랑스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푸아그라 있죠. 푸아그라 뭐 네. 맛있나요? 난 사실 그건 맛없던데. 맛없어요. 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도 푸아그라 먹어놓고 내가 대체 뭘 먹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푸아그라- 표현을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도 푸아그라랑 와인 그냥 먹었거든요. 파리 가서. 에스카르고도 유명하잖아요. 달팽이 요리. 에스타르고? 에스카르고, 달팽이. 달팽이 요리도 같이 먹었어요. 근데 달팽이랑 푸아그라는 정말 배가 그냥 찢어지게 고프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는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리해서 각자가 이 책의 유럽 도시경 1편을 읽고 주변에 한번 그래도 뭐 여행을 준비한다거나 뭐 어떤 이유로든 이 책을 추천할까요? 여행을 목적으로 하신 분 말고 유럽 도시에 관심이 있고 건축물의 뒷 배경에 관심이 있는 분은 지식을 쌓고자 하시면 읽어보셔라. 그럼 지식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신다.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 책이 여행 에세이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인문 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분류가, 카테고리가. 그 이유는 여행에 대한 전달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역사와 문화, 인문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냠냠이가 말한 것처럼 여행을 되짚어 보거나 여행을 갈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나라에 대한 역사와 문화, 그 국가, 그 도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기본 교양도서 정도로 가볍게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뭐 루브르 박물관만 사실 얘기해도 2시간 동안 충분히 부족했을 것 같고 지하궁전 얘기도 나오고 오르세 미술관이나 로마에도 바티칸 또 다 박물관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뭐 그런 곳들에 대한 얘기를 사실 우리가 오늘 많이 못해서 찾아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숙제로 드립니다. 숙제로 드리고 책 자체는 소위 글이라는 걸 잘 쓰는 분이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굉장히 간결하게 잘 끊어치는 맛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글을 잘 쓰실 줄 아는 분이시고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독자들이 좋아하겠다는 걸 코드를 잘 잡으시는 분이어서 뭐 사실 책은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고요. 뭐 관련해서 자료나 인터뷰 혹은 뭐 영상들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2도 나올 거잖아요. 네. 혹시 2에 이 도시 나올 것 같다.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유럽 도시기행 2. 뭔가 예고를 하지 않았었나? 나왔던 거 기억이 안 같은데? 나. 네, 아마. 동유럽이었나? 동유럽이라고 네. 나왔어. 오. 예고를 했었어요. 그럼 집필 끝 말미. 중이신 건가? 근데 그렇다고 이 봐야지. 유럽 도시기행 1편을 쓰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하셔서 2편은 시리즈.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끝편에 후속작은 이걸 쓸 계획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적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 다뤄줬으면 좋겠는 도시 있어요. 유럽에서. 스페인이요. 반대로. 아니 도시. 바르셀로나. 이유는? 바르셀로나 하면 역시 가봤어요 혹시? 역시 가우디죠. 축구인데. 가우디가 설계한 가족 대성당이 2022년에 완공되거든요. 120년 동안 짓고 있는데 완공되면 꼭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구엘공원이나 뭐 그 아파트들 몇 개 있잖아요. 아파트먼트 몇 개 있잖아요. 몇 개 까사밀라? 까사밀라. 맞다. 그것들을 좀 같이 설명해주고 굉장히 왕성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무적함대. 같이 다뤄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재밌겠네요. 이 유럽 도시기행의 이거는 빈, 프라, 부다페스트, 드레스덴을 다루게 될 것이래요. 자, 제 얘기 좀 할게요. 제 얘기 좀 하고. 전 런던 했으면 좋겠어요. 영국이 안 나왔고 영국 나와야죠. 대형 박물관도 있고 관련된 역사들이 굉장히 많고 관심이 가요. 또 유일한 유럽 내 섬 나라라서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특징도 있을 것 같고 현재 또 4개 나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같이 다루면 재밌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되었고요. 오늘 유럽 도시기행 1편 이 정도로 마치고 나중에 2편이 나온다면 그때도 뭐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